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수용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자율 포장대를 친환경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또 공약을 냈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 표면적으로는 공약 경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선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변수는 각자 리스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또 야권은 이 단일화 여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야가 30일 내지는 31일 양일 중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예상 가능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참 많은데 당사자들은 두루뭉술이 넘어가곤 하니 시원한 맛이 없고 답답한 정국이죠. 자, 국민이 알아야 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시사본부, 그 답까지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과 49일 남은 대선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추가로 5분께 저의 따끈따끈한 신간, 굴을 만드는 경험의 힘을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창석 평론가 사정으로 하루 집에서 쉬시고 있는데 입이 큰 분을 찾다 보니까 한입뉴스는 입이 커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김민하 평론가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한입뉴스. 근데 저는 이제 한입뉴스는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한 입씩 이제 하시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한 입만. 한 입만. 네, 한 입만 먹는. 딱 한 입만 뉴스. 그러니까 입이 그런 의미는 아닌가? 네. 커야 돼요. 입이 크면 됩니다. 한 입에 많이 먹으면 되죠, 뭐. 자, 이제 그동안은 김건희 씨의 이제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파장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박 기자님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 이걸 공개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거기서 일부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언론인들이 듣고 있었는데 이 파일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언론사 기자들한테 좀 메일로 보내는 그런 걸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후보의 이 조폭 연루서를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제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당했었는데 이 장 변호사 얘기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형이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라고 그 내용도 좀 틀어주고 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틀었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공개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진 않은 모양새지만 선대본부 산하 클린선거전략본부가 장 변호사를 좀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이 회견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회견장 대관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명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김건희 씨 이 7시간 통화 내용 공개, 여기에서 맞불 형식으로 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장 변호사
그동안 오랫동안 파일을 갖고 있었는데 음질 보정 작업을 했고 더 공개할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160분 네. 이외에도.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는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더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파일 입수경에 대해서는 다만 또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이 대목. 사실은 김건희 씨 통화 녹취도 뭐 이게 공개되네 안 되네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매체, 언론이 공개를 한 셈이죠. 그리고 파장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개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또 이제 캠프 소속인 인사가 이걸 틀었단 말이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거고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는. 이게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뭐 제가 그냥 가서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게 주관을 해야 되고 여기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맥락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방송에서 김건희 씨 관련 이 녹취를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욕설이 나오는 이런 녹음 파일도 같이 틀어야 공정한 것이다. 공정하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런 주장은 저는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인터넷 신문사에도 다니고 했었는데 네.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이 뭔가 연관이 있거나 그리고 두 사건이 최소한 같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공정하다는 주장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두 사건은 뭔가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이제 두 개를 같이 틀어야지 이제 공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기계적인 논리인 거고 좀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 그리고 현업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박 기자님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형소 욕설 관련된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조금씩 나왔던 내용이고요. 일부는 또 여러 차례 치렀으니까요. 내용 자체도 알려진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 딱 맞춰서 이걸 틀어라라고 하는 건 글쎄요. 이 현업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기자를 하고 있음에도 좀 보면 좀 맞지 않는 그 기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불리한 거 하나 보도하면 반드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불리한 것도 뭐 하나 보도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그 시점에 이제 뜨거운 주제가 뭐냐 그리고 그게 보도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욕설이 담긴 파일 내용은 그러면 언론이 그럼 다루지 말아야 되냐? 저는 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다룰 수 있다. 이게 또 그것도 역시 똑같은 기준 보도 가치가 있는 게 내용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쓸 수 없고 흔히 들을 수 없는 어떤 뭐 아주 수위가 높은 욕설들을 했다. 그런 사실들은 이미 이제 알려진 바 있고 수차례 다뤄진 바 있어서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뭐 보도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런 녹음 파일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형 재선 씨에 대한 뭐 강제 입원 의혹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언론에서 기왕에 어쨌든 이렇게 녹음 파일들이 뭐 기왕에 공개됐던 거기도 하지만 다시 이렇게 쟁점이 됐다고 하면 혹시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뭐 발굴한 팩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보도하면서 이런 음성도 있으니 이거를 끼워 맞춰보면은 뭔가 여기서 새로운 의혹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 저는 그거는 또 보도 가치가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걸 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일변도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지, 뉴스의 가치가 있는지. 저도 욕은 잘할 수 있거든요. 욕은. 욕은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통심이 가야 되죠. 그러면. 저희 욕 트라우마 있습니다. 안 돼요. 진행자 교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됩니다. 네. 그걸 노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죠? 네. 두 분이 욕을 하시면 혹시 이제 제가. 김민하 평론가 욕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그냥 걱정되네요. 사석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이제 욕설을 포함한 이 이재명 후보의 파일도 공개가 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도 나왔겠죠? 네, 어제 뭐 바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인으로서 무리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이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발단이 된 어머니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해서 문제를 만든 그 형님도 이제 세상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슬픈 가족사가 있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네. 아마도 이제 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 네.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냈던 입장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되던데 그 과정에 어떤 뭐 그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신 재선 씨를 어떻게 생각했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봤느냐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포괄해서 네. 우리가 뭐 보면서 또 판단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대응을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건 또 별개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욕을 한다. 대통령 후보가 욕을 했다. 그러면 일단 국민들은 인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네. 저렇게 심한 욕을 하지?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욕이 나온 맥락을 또 보게 되겠죠. 왜 저런 심한 욕을 해야 했는가? 그러고 이제 타당하다 아니다. 그래도 잘못했다.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입장은 각자 판단이 있으실 텐데 자,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없을 일이니 용서해달라. 자,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민주당은 이 선대위 공보단 입장이 나왔는데요.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이렇게 파일을 공개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뭐 이것도 이제 법에도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법적 조치한다. 흔히 이제 양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께 여쭤보면 자, 이 이른바 욕설 파일은 한 10년째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때 성남시장 또 광역 이제 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 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이 욕설을 들어본 분은 얼마일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거라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다. 선반영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처음 나왔으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라서 이게 만약에 처음 나왔으면은 뭐 큰 어떤 영향을 미쳤을 그럴 만한 문제인데 이게 이미 많이 알려진 문제여서 이제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네. 볼 수가 첫 번째로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숫자가 얼마일 것이냐 이것보다는 네네.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냐가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이 왜냐하면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이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내가 흠이 여러모로 많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어떤 유능함을 갖춘 사람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대형 공약들도 많이 얘기하고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지난주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성남시장도 했는데 이게 다 성과들이 있는 거다. 아무튼 유능함을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유능함이라는 거는 이제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 진영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뭐 선대위가 어떻게 됐다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씨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 화합을 이루면서 네. 그 이후에 또 뭔가 2030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스토리들이 막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유능함이 좀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특히 성남시장을 했을 때 나의 유능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지난 선거 지자체상 선거할 때는 굉장히 이거 유능함의 어떤 그 증거라고 네네.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거 얘기할 수 없는 국면이 됐고 오히려 의혹이 됐죠. 그렇죠. 그 유능함의 반대급부가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유능함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강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흠은 또 계속 이제 크게 또 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 지금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실체적 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층에서는 이게 뭔가 서로 연관이 있는 죽음들 아니냐. 그리고 막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영화 시나리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영화. 공세를 펴고 있죠. 네, 아수라 뭐 이런 거 특정 얘기하면서. 영화를 또 거론하면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한번 이 영화 찍은 감독님하고 한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아무튼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흠은 네. 또 크게 보이는 국면인데 이게 지금 욕설 파일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 흠이 크게 보이는 맥락을 강화하는 요소가 하나 더 네. 늘어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네.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좀 디딤돌이 놓여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진창에 빠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오히려 있는 거여서 이게 이 미치는 영향이 숫자로 보면 크지 않을지 몰라도 흐름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인 거는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숫자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근데 악재가 겹치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다소 난감하다 이런 이제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뭐 욕설 녹취 파일 이게
알지만 지지한다. 이런 분도 이미 결집해 계실 거고 네. 나는 저것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분들은 이미 반대 진영에 가 계실 수 있는데 정치 무관심자 뭐 이런 게 있었어? 또는 별 관심 없던 중도층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영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자, 윤석열 후보는 악재가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부터 오는 주말에 또 지금 공개 예정이 돼 있잖아요. MBC에. 네. 자, 이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제 녹취 파일에 파장이 이어지는데 지금 하나는 무속 논란 어제 많이 얘기했고요. 이 미투를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이게 네. 저도 좀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수정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아예 직을 내려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가 사과를 했죠. 네네. 그랬는데 이게 좀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왜 사과하느냐? 이게 뭐 큰 문제냐. 큰 문제냐. 사적 대화인데 이게 어허.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의 입장과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수정 교수가 이 스스로 이제 물러나겠다. 국민의힘의 여성본부 고문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의 호소하는 정책과 제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혹시 민폐가 될까 봐 미리 사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다만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윤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기 바란다. 정책 자문도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입장에서는 이 당내 그러니까 선대위에 있을 때도 이게 좀 이준석 대표를 뭐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나 아니 그런 목소리와 좀 맞서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 신지혜 전 수석 부위원장 준비위 수석 부위원장이었다가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를 또 겨냥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후보자 부인과 기자가 나눈 대화 아니냐. 사적인 대화였다고 치부하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언론에서 해당 발언이 송출됐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함에도 2차 가해가 아니다. 이대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거야말로 2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구도를 좀 보면 이준석 대표와 신지혜, 이수정 이 두 사람이 장 외에서 또 설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수정 교수는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다가 선대위가 해체되고 선거대책본부로 전환되면서 뭐 하시나 그랬더니 고문직이었어요. 여성본부. 그리고 신지혜 지금 전 수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직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물러났고요. 사퇴를 해서 완전히 그냥 자연인.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캠프 소속 이런 건 아니고. 네. 하지만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른바 젠더 갈등.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이제 파열음이 나온 상황인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뭐 주장의 일관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이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여당이 지금까지 여성주의를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이게 이 후보 배우자의 성인지 감수성의 어떤 현실을 드러낸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차 가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비록 이 언론을 통해서 서면으로 이제 사과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가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념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가해라는 것은 이게 2차 가해가 뭐냐라는 건 사실 오래된 어떤 논쟁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언론이나 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용어 중에 뭐 2차 가해라는 얘기도 있고 3차 가해, 4차 가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2차 가해라는 건 일종의 간접적인 어떤 가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인데 그렇죠. 이 피해자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 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자에게 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뭔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소문을 막 내면서 마치 이 피해자가 당할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듯이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소문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결국은 간접적으로 피해자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김건희 씨가 한 행동을 보면
전형적으로 그런 구도에 맞는 거죠. 사실 요 행위의 어떤 질만 보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언론에 보도될 줄 모르고 뭐 한 말이라든가 사적 통화라든가 뭐 이런 반론을 하지만 적어도 이거 어쨌든 공개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의 차원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니까 당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특히 이제 김건희 씨 발언 중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심지어 윤석열 후보도 우리 안희정 전 지사 편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윤석열 후보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해명을 아니다라든가. 그렇죠. 뭔가 배우자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고 김건희 씨가 왜 사적 통화를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의 그런 이제 이 성범죄라든가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을 세워서 이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 그리고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뭐 이런 아주 내로남불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한 그 정당과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유권자들이 그 진심을 안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수정 교수는 이럴 거면 이제 왜 영입했느냐 이런 의문도 그렇죠.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재 씨도 그렇고. 그렇죠. 이 이수정 교수의 경우에는 이 지금 이제 좀 정제된 얘기를 했는데 민폐가 될까 봐 미리 사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시끄러워서 다음 날 그냥 사임했다라고 얘기한 표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임했다는 의사는 명확한 거예요. 왜 그런 논란이 당내에서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이게 뭐 안희정이 불쌍하다, 안희정 편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 그 피해 당사자인 또 김지은 씨가 2차 가해다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야, 지금 뭐 정말 많은 청취자들이 김민하 평론가님 반갑다 이런 문자 환영의 문자가 오네요. 친구들이 많이 왔나? 그게 동원했습니까? 5929님, 김민하 평론가님 점심시간 유머 실력 10분 발휘해 주십시오. 아침에 듣고 이 시간에도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 와중에 김정수님은요. 민평이다. 그런데 민평은 누굴까요? 제가 이 김씨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평이 누굴까요? 김민하셔서 중간이를 민민하는 아니시기 때문에 김평이다인데 민평이다 한 분도 계셔요. 자, 오늘 뭐 발군의 실력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찬석 평론가 지금 듣고 있으면 좀 불안하겠어요. 내일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오늘 오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는데요. 퇴근길 더 많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정체는 주춤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옥천 1터널에서 옥천 3터널 사이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금강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송남 쪽으로 광명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하남 나들목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 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안산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후보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딱 부러지는 답변들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관심은 많아지고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이 옮겨지고 우리도 여기서 추측을 해야 되고 이게 평론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토론이잖아요. 토론. 당사자들이 나와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속 시원하게 답변하고 이걸 바라는 건데 자, 어제만 해도 이게 혼란이었던 게 27일 날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박 기자님 정해진 겁니까? 네, 지금 뭐 안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전해드릴 때 민주당 입장이 다음 주 목요일 27일에 하는 걸로 밤 10시부터 2시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여야가 합의한 그 내용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는 그 시간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사 의견이었을 뿐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 제안한 건 뭐냐면 이 설날 전날 밤인 31일 때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하자. 그야말로 황금 시간대. 4시간 하는 건 아니죠. 4시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사이에서 2시간 하자. 2시간.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아니 그거는 TV 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주관에 따라서 제안한 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내는 건데 왜 무슨 역제안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좀 방금 전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1안이 31일 그러니까 설 전날 설 전날 밤.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 네네. 2안이 30일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로, 그렇죠. 31일은 맞습니다. 월요일이고 그렇습니다. 휴일인데 그날 30일은 또 일요일. 7시부터 10시 사이에 또 하자. 이게 2안이에요. 두 가지를 TV 방송사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또 뉘앙스가 좀 다른 게 민주당은 이게 1안, 2안, 31일, 30일 둘 다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방송사에서 먼저 제안했던 27일 다음 주 목요일에 하자. 네.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정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럽냐면 두 후보가 TV 토론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상파 3사가 공동 주관하는 형태로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 모든 주제를 다 다루자. 네. 세 번째 형식 양자 토론으로 하자. 네.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언제 토론을 할지는 방송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날짜를 통보받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송사한테 물어봐서 27일에 좋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그냥 27일에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31일에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 전에 미리. 양당 후보가 합의를 할 때 31일로 제안을 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날짜는 이때요. 그렇죠. 31일에 제안을 해보자. 혹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때 다시 논의하자.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닌데 이제 27일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31일에 다시 논의가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뭐 혼선이 있는가 싶기도 네네. 하고 31일이나 30일이라는 어떤 날짜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 싶기도 하고 상당히 네.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내일이면 설날인데 31일 날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방역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윷놀이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하다가 딱 밤에 켰는데 이 토론 보게 되면 이거 좀 세대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보면서 같이 그렇죠.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흥겨운 걱정은 있어요. 아마 국민의힘이 황금 시간대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네. 이 황금 시간대에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 몰아붙이고 토론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시간대를 고집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 명절 때 이 시간대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네. 밥상이 들어와야 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밥 먹은 다음에 뭐 이 반주도 한 잔씩 해야 되고 여흥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이런 놀이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카드에 그림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 하는 카드 과정에 그러니까 약간 서양 거 같네요. 네. 서양 쪽으로 하시나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니죠? 저는 이제 네네.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이 토론에 집중할 수 있을까도 첫 번째 좀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이제 채널의 권한을 갖고 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 리모컨 권한. 네, 괜히 이거 틀어가지고 싸움 날 수도 있고 한데 뭐 이걸 특선 지금 영화도 하는데. 네, 야 채널 돌려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효과는 좀 의문이 되지만 네.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의도는 뭘까 여러 가지 네. 상상을 하게 되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가호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벌써 설명절 연휴 궁금하긴 합니다. 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좋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토론 프로를 튼다면 글쎄요 뭐 저희 집을 생각해 본다면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각자 휴대폰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설 연휴 전에 개최하자. 이게 원래 합의된 맞아요,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설 연휴 전에 개최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을 보고 각자 밥상에서 모여서 밥상머리 이른바 민심. 설 민심 그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 연휴 그 당일 그러니까 설날 전날에 토론을 보고 나서 어떤 또 얘기가 있을지 네. 오히려 분란만 커지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 토론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시간대를 들고 나온 건지 네.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방송사들도 사실 이 명절 당일이라든가 이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는 보통 다 편성돼 있죠, 뭔가. 그렇죠. 네. 막 한복 입고 나오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날까 좀 의문이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합의가 결국 방송사하고 이제 이 합의가 원활하지 네네네. 않았을 때 국민의힘이 또는 민주당이 합의가 잘 안 돼서 토론은 아쉽게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제안이 온 대로 27일에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후보들이 한복을 입고 노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좋습니다. 예능 겸 시사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려면 아닌가 4시간 해야 됩니다. 하는 또 묘한 생각도 듭니다. 4시간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 윤석열 후보는 메타버스의 대항마를 윤석열차, 무궁화호 윤석열차 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뉴스가 좀 심각해 보여서 다뤄봐야겠습니다. 이 고 김문기 유서가 입수됐다. 자, 지금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됐던 이제 개발 1처장이잖아요. 네. 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 이 제안을 3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네. 자필 유서에 남겼다 이렇게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환수 조항은 아시겠지만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네네. 그래서 실무진들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7시간 만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럼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임원들이 누구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가 않았어요. 직접 지목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오히려 이 환수 조항을 넣어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독점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왜 나를 이렇게 조사도 하고 검찰 경찰 수사도 본인에게 받고 덮어씌우려고 내가 한다 하는 몸통식으로 네. 대가냐 네. 이런 억울함을 호소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은 우선 환수를 공공이 했기 때문에 캡을 씌우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까지 넣기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이것을 넣지 않은 것이 문제다. 예, 그것 자체가 화천대유를 봐주게 한 거 아니냐 하는 또 국민의힘 측의 공세도 있고 팽팽해요. 지금 정황을 우리 김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유서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좀 이제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족이 이분 고인의 빈소에서 기자회견하고 언론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내용하고 거의 이제 일맥상통해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이야기다. 그렇죠. 이게 자신은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이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한으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한 이 노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정민영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 서류를 당시 결제했던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때 그걸 이제 보여줬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징계를 한다고 하고 또 이 회사가 사실상 나에게 이제 혼자 책임지고 가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황이 이 내용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경위나 뭐 이런 것은 사실 기존에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업의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맡았던 전략사업팀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언론에서는 유동규 별동대 뭐 이렇게 불렀던 네. 그 구조의 팀이 있는데 결국은 거기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추정은 되거든요. 근데 거기 그 선에서 결정을 이렇게 한 건지 왜냐하면 그 전략사업팀이라는 것도 이미 이제 화천대유 일당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였기 네. 때문에 그 선에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7시간 문제를 이 환수 조항 이 문제를 만약에 처리한 거라고 하면은 이른바 지금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등등의 이제 배임 혐의하고 연결되는 것일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윗선까지 갔다가 온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혐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건데 일단 오늘 나온 이 내용에는 그러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죠. 박정호 와이뉴스 기자,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면 저희가 온라인 투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디저송은요 8271님 신청곡입니다. 양당 모두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지치네요. 남은 기간 동안은 플러스 운동 부탁해요.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신청합니다.
자, 이 8271님 커피 쿠폰 드리고요. 신간 받으실 5분은 개별 문자로 연락드립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사랑에 빠진 거야 난 어떡해 사랑은 아픈 거야 난 절대로 안 할 거라고 굳게 다짐하던 나였었잖아 도대체 I love you baby I need you baby 어디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비의 종류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안개비, 이슬비, 는개, 보슬비, 장대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슬비는 바람이 없는 날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보슬비란 표현에서 보슬은 눈이나 비가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다란 뜻의 동사 보슬거리다에서 나왔습니다. 보슬거리다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동사로 보슬보슬하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슬보슬하다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덩이진 가루 따위가 물기가 적어 엉기지 못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슬보슬한 쌀가루라든지 보슬보슬한 모래밭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홈쇼핑 방송에서 쇼핑 호스트가 옷을 소개하면서 옷감 재질의 느낌을 두고 간혹 보슬보슬하다 또는 포슬포슬하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옷감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줄 때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과연 이럴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포슬포슬하다는 보슬보슬하다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표현인데 만약에 옷감이 포슬포슬하다고 한다면 옷감이 바스러지기 쉬운 상태라는 뜻이 되니까요. 전혀 맞는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드럽다나 포근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그다음에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제가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이제 그만도 문제라고. 네,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 속에 중부 곳곳으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서울에는 3cm가 넘는 눈이 쌓였고요. 경기 북부와 서해안, 강원 영서 북부에는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이어 일부 강원 내륙, 충남, 세종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눈이 집중되면서 특보가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저녁까지 최대 5cm, 많은 곳은 7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전라권과 경상 내륙, 제주에도 오후에 눈이 시작돼 1에서 3cm 정도 내리겠습니다. 퇴근길까지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밤사이 폭설이 예상돼 많게는 2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인천, 춘천이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대전 영상 5도, 광주와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4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해 80~90%까지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방이 시작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도입 초기 실제 처방량이 예상과 달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처방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점을 의료계와 논의해 오는 21일쯤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의 실종자 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현장에 119 구조대원 등 200여 명과 구조견 8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아직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되고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까지 49일 남았습니다. 이 김건희 씨 7시간 전화녹음 내용과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정치권의 네거티브 공세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나와주시고 네,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이렇게 많이 언론이 인용을 합니다. 네, 측근은 아닙니다. 이게. 측근 아니세요? 측근이 원래 그 권력자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네. 저는 뭐 특히 캠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아, 심부름만 한다. 네네. 이 핵관이 결코 아니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가까운 지인으로는 전해지는데 이전에 이 선대위 산하위원회만 이건 뭐 55개다. 자리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 선대위를 강하게 질타하고 일가를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쇄신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선대위 분위기는 어때요? 뭐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또 최근에 여론조사가 조금 후보가 정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좀 올라오는 듯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뭐 전략 뭐 그다음에 비서실 또 메시지 조직 전 팀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는 과거보다 나아졌고 네,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긴장하고 일하고 있다. 자,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 판세에 대해서 뭔가 이제 현재 시점의 판단이 있으시겠죠?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뭐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본인이 아니라 후보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 네.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지지율이 좀 출렁이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후보들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자세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후보에 대한 뭐 지지율은 일부에서는 좀 갇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의 하한선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하한선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박스권은 사실이 아니고 아니다. 그게 뭐 10%에서부터 20%, 30% 계속 올라와 있고 예. 지금은 좀 길게 보면은 그 추세대로 가서 그 안정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갖고 후보 본인의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좀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흔히 우리 대통령 지지율 얘기할 때 콘크리트 지지층 이런 얘기를 네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전은 계속 높아져 왔다. 네. 박스권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요, 뭐 팍 튀었다가 팍 진폭이 떨어졌다. 굉장히 컸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는 형국으로 보고 계세요. 네네. 자,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좀 여성 지지가 아직 부족하다, 약하다. 네네. 또는 2030 청년층 지지를 더 끌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부진하다는 이 세대나 이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이건 네네.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들이나 또 2030 세대가 정말 이재명 후보를 좀 안다고 하면은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네네. 무상급식 또 무상교복 특히 무상생리대 문제들 또 경기도에서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네네. 이런 것들을 시행한 걸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2030의 문제들 여성들의 문제들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진면목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좀 아쉽고요. 다만 우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남성 대 여성, 이대남 대 이대녀, 그를 뭐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을 증폭시킨다든가 또는 또 철진한 색깔론들 제기해갖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치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후보가 결국은 후보 경쟁이 강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30이나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결국 그게 또 저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의 실패 특히 수도권에서의 어떤 부동산 주택 정책의 실패 때문에 상당히 그 젊은 세대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기회가 박탈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분노감이 있죠. 그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뭐 좀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문제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다,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요. 후보를 잘 알게 된다면 지지하게 될 텐데 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후보가 직접 나서서 후보 간에 이제 민생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여성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겠죠. 우리가 직접. 그러면 설 연휴 기점으로 TV 토론이 이제 성사됐을 때 지지율 오를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후보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양쪽 특히 뭐 제가 보기에는 야당 쪽에서는 네거티브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주변적인 사건들이나 주변 인물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후보들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후보가 링에 올라가고 정말 진짜 실력이 어떤지 또 정치의 소비자인 수요자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상품이 어떤 인물이 유능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라질 것이다. 지금 뭐 토론이 31일 또는 30 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 같은데 두 후보가 올라가갖고 정말 정책과 또 비전과 가치들 또 그가 과거에 만들어냈던 성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선택은 결국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할 것이고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적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설 전에는 뭐 링에 올라가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큰일 날 것 같고요.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이제 성사될 것으로 날짜만 이제 확정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상품 비교의 시간이 왔다.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정치 소비자죠. 근데 이제 양자 토론에도 또 각 후보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전략은 뭘까요? 이재명 후보의. 결국 그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자세로 더 겸손하게 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상대 후보와 이제 공방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의연함들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또 결국 우리가 그 정책은 또 공약은 매우 현란하게 네. 또 뭐 잘 포장해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실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써준 뭐 정책도 공약들을 발표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의사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정책을 약속했고 공약을 약속했고 지켜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성과에 기초한 미래의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면은 확연하게 상대 후보와 차이가 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날 거다. 네. 리더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네.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 대장동을 네네. 벼르고 있다. 네. 애초에 또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하자. 네네. 공식 요청 오면 네네. 또 이재명 후보가 받겠다. 네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검사와 피의자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닐까? 네네. 이런 관측도 나와요. 이게 뭐 대통령이 네. 몇 달 공부해 갖고 그 역량이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검사로서 왜 어떤 그의 역량을 보여주는 건 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기 강점이다, 때문에 본인의. 오히려 국민들은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만 물고 던진다고 하면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정책 역량은 없고 비전과 가치는 없고 과거를 갖다 청산하는 단죄하는 검사로서의 그 한계 네. 그걸 분명히 보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대장동만 파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동에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물론 그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좀 있겠죠. 네네. 그러나 전적인 어떤 사건의 경위를 좀 설명하면은 국민들이 이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검사 프레임으로 나오면 그게 패착일 수 있다. 이런 또 역충고를 해 주셨어요. 정치권이 지금 녹취 전쟁 중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이게 참 국민들이 암울한 면이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전화녹음이었는데요. 이 방송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네네. 했습니다. 어쨌든 이 녹취가 과거에 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자가 네. 야당의 후보자가 된 이후에 그 전후에서 계속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 나중에 영부인 소위 말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한 말씀치고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히 뭐 전모 씨라고 하는 건진법사라고 하는 뭐 그런 분들 얘기도 나오고 보도가 또 이후에 또 미투 관련해서 미투 뭐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들 또 해당 그 기자에게 뭐 우리가 권력자분 우리가 집권하면 무사하지 못하지 않겠냐 하는 물론 황금만능주의 내지는 뭐 권력지상주의적 이런 문제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G7에 초청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대국인데 국가의 품격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품격 부끄럽다고 느꼈다. 자, 이제 무속 관련 논란이 이번 주에 쭉 이어졌습니다. 네. 세계일보 보도가 또 이제 네. 이어나가면서 그 결과 뭐 건진법사 등 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국민의 입장 내면서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했어요. 그럼 이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 건진법사라고 하는 분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고 뭐 그쪽에서는 뭐 수십만 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그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그 조직을 해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분이 그 네트워크 본부가 그 건진법사 그 전모 씨가 그걸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고요. 그 관련해 갖고 일부 확보된 영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도 처음에 잘 모르는 사이였다가 나중에 뭐 소개받아 한동안 봤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정치권 안팎에서 뭐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다는 뭐 장모부터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배우자를 소개할 때도 그분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후보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고 그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그 캠프가 캠프 내에서 그 역할이 상당히 그 비중이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가 뭐 일정 또는 메시지까지 다 관리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부인하는 대목들이 있고 1월 1일 네트워크 본부를 방문했다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서서 막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바람에 그냥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명을 냈어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제가 그 각 선거 캠프가 저희도요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 접근 자체가 안 되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양쪽 다 이제 캠프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네. 자, 남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사회적 역할을 했을 때 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의 후속 보도가 예고돼 있어서 네네네. 오는 일요일에 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이 녹취 파일도 같이 풀어야 한다. 네네. 그래야 공정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요. 네네. 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이제 책에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좋은 책이 아니죠. 의문을 제기한 책인데 그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이 욕설 파일을 국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녹음 파일은 후보자가 거의 사실상 확정돼 그 이후에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거의 공적 지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자와 통화하면서 기자와 통화를 했다. 내용들을 공개한 거고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된 일들입니다. 정말 사적인 가족 간의 어떤 극단적인 갈등 때문에 생긴 그 갈등 과정에 생긴 그런 부분들인데 전적으로 이 사생활에 관계된 부분, 공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사생활에 관계된 녹음 내용을 갖다 공개하는 것은 그 인격권에 침해하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그리고 만약 이게 전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또 특정 부분을 편집해갖고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또 선거관리위원회 또 유권 해석입니다. 저는 그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야당이 지금 와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되는데 결국 후보 배우자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갖다 덮으려고 하는 매우 정략적인 행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에는 녹취 파일로 이건 너무 정략적이지 않느냐.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설명절 전에 이재명 후보의 가짜 욕설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에 의해서 또 배포될 거다 이런 설이 공유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국민들이 현명하게 토론을 보고 민생 중심의 판단을 내리리라 믿어야겠죠. 자, 끝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이것만은 좀 유권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정책 하나 얘기하면요. 그게 일본 공약이냐 해갖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어떤 게 일본 공약이냐 해갖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후보가 발표하는 전체 공약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다만 현재 우리 사회 2030의 문제들, 여성들의 문제들 또 많은 서민들이 좌절하는 문제들이 그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성장을 회복해갖고 결국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후보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통해 갖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이루어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점들을 잘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300만 일자리, 청년 일자리 공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 결코 아니다. 결단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분이 오셨네요.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의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도 건강하시죠? 예. 전 좋습니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인터넷 바닥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안철수 후보 인터뷰에서 그래요? 같이 보조 MC로 고생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네네. 우리 이재호 원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산행 중에 달머리를 찍으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 달 사진을 찍으셨냐고 했더니 새벽 5시 반에 올라가서 찍으셔가지고 제가 벌써 기가 눌려서 들어왔습니다. 기가 눌렸어요. 아니 이게 이재호 의장님이 청년 체력이고 그러니까요. 젊은 임경민 작가가 기가 지금 딸립니다. 자, 대선 이제 뭐 49일 남았습니다. 이게 한 달 반 또 채 남지 않은 그 정도 남은 이제 의장님이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해서 선거 전문가시고 지난번에 선거 일정은 딱 선거 투표 당일까지 완전히 쫙 짜여 있다. 틈이 없다 이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세는 안개 속이라고 합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둘 다 당선권에 진입을 못하고 있죠. 아직 못했다.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1% 얻었잖아요. 네네. 당선이. 나 그때는 이쪽 보수 쪽에서 세 사람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나가서 표가 좀 나뉘었죠. 분산된 거 있지만은 이번에는 거의 1대1로 붙는 거니까 적어도 거의 50% 육박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다 30% 되잖아요. 둘 다. 아직까지는 당선권에 진입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형국이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니까 남놀 형편이 안 되죠. 원장님, 근데 이제 지난번에 2017년 대선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2017년 대선이랑 비교해보면 유승민 후보만 빠지고 거의 비슷한 모양새인데 지난번 구도하고 좀 이번 구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양강 구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왜 양강 구도로 굳어지냐 그러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도가 너무 높잖아요. 50% 이상이니까. 열망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50%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여냐 야냐 이렇게 양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응집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정권 교체론이 말씀하신 대로 높은 상황에서 그럼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사실은 과반 가까운 또 뭐 일부 진보층의 정권 교체 요구도 있을 테니까 뺀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윤석열 후보가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갭이 크단 말이에요. 이 혼선의 원인 뭘로 보십니까? 그게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는 한 50% 되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는 한 30% 되잖아요. 한 20% 정도가 아직도 안 모이고 있어요. 공주에 떠 있다고 봐야 되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문제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 선거 운영을 또 제대로 못한다는 측면도 있죠. 당의 측면도 있고 후보 개인의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후보 개인의 측면도 있고 당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당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대여 투쟁을 잘해야 되거든요. 대여 투쟁. 그러니까 현 정권을 끝까지 완전히 다운시켜 놔야 그래야 국민들이 맞다 저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소위 대여 투쟁 대문재인 대통령 투쟁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대장동 특검 문제 그렇게 늘어졌지만 특검 아직도 못 받아냈죠. 어쨌든 공수처 저렇게 온갖 사람 사찰 다 하지만 공수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했지 않습니까? 당장 현안만 해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또 후보라 치고 저 국민님 저래 갖고 저 정권 잡아서 제대로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 요구하는 것만큼 후보인데 싹 안 몰리는 거 있죠. 근데 의장이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에 복귀한 이후에 본인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지금 선거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2030층이나 중간층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생각하고 좀 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대표
대표가 뭐 다시 복귀하고 뭐 해서 뭐 2030 올라간다 이런 거는 뭐 그런 영향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렇게 주요 변수가 아니고 주요 변수가 아니고 왜냐 그러면 2030이 정권 교체에 대한 갈망이 높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지금 뭐 일자리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현 정권은 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좀 낮게 나오죠. 2030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데 어차피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하려면 가면 갈수록 야당 후보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층은. 그 미우나 고우나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이 대표가 뭐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뭐 그게 2030의 표심을 좌우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대세를 가르진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아까 공중에 떠 있는 표가 어디 있냐면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또 쏠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권 입장에선 단일화 변수가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바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는데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일화 이런 말도 만드셨더라고요.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안일화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단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간일화가 간본다는 뜻입니까? 뭐 그런 의미겠죠. 저도 그 단어를 만든 사람들의 의중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이 지분 싸움이나 이런 것을 비춰지면서 건설적이지 않은 논쟁으로 가는 경우를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간을 보는 형태의 간일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하면서 사심 없이 만약에 세력 간의 어떤 연대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안 좋은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어제는 저희가 마침 새해 들어서 대선 후보 이 토론 기획으로 안철수 후보가 1탄으로 오셨어요. 이 안일화 얘기 강조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이준석 대표는 이게 간일화다, 간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쨌든 두 자릿수가 굳혀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두 자릿수까지는 갈 거예요. 네네. 두 자릿수까지 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생각은 그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오만하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 설사 뭐 누가 간일화나 뭐라 하더라도 당 대표가 그런 말을 옮긴다든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설사 그렇다 해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권 교체가 절대절명인데 우리는 단 1% 2%가 되는 야당 후보가 있어도 우리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안철수 후보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눈에 비칠 때 좋게 안 비치죠. 국민의힘이 오만하게 비치죠. 오만하다. 지난번에 거간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간일화 얘기를 꺼내면서 계속 좀 안철수 후보를 밀어내는 분위기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의장님은 단일화 해야 된다. 단일화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되는데 단일화가 뭐 승자와 패자가 있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고 두 사람 다 승자가 되는 그런 형식의 단일화를 연구를 해야죠.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누가 후보가 되든 다 승자가 되는. 그럼 보수 진영 단일화에는 지금 우리공화당도 포함되나요? 조원진 후보가 있잖아요. 그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그쪽에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단일화 의지가 없다. 근데 의장님 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정치 인생 10년에서 실제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거는 지난번 4.7 재보궐선거밖에 없다. 나머지는 원래 단일화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는데 괜찮을까요? 그 본인은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죠. 전략적으로. 지금 단일화 한다 하면 단일화 할 사람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은 윤 후보든 안 후보든 구정까지는 단일화 소리 하지 말고 서로 지지율을 올려가야죠.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올려가서 구정 이후에 봐서 지지율을 보고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 공동 승자가 되는 그런 협상안을 내야지. 지금 뭐 단일화 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물밑에서는 당대당 접촉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아마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거강꾼이라는 예. 비난을 받더라도 거강꾼이라는 채널은 비난을 있어야 받더라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양당 여기서 양당은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힘겹게 이제 양자 토론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 명절 전 일하는 31일 월요일 밤, 이하는 30일 일요일 밤 이게 두 개 안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의장님 이제 오늘 진격의 보수니까 예.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토론에 링 위에 올라가는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보다 토론을 뭐 잘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네네. 실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 속 실력이 좀 있을 거예요. 숨은 실력이 나올 예. 것이다. 속 실력이 있고 뭐 그렇게 뭐 허망하게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나 토론을 하려면 구정 전에 하는 게 옳지요. 네. 구정 전에 해야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니까 전국의 여론이 평준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정 전에 일단 토론을 해야 두 후보에 대한 그 국민들의 선호도가 나오는데 구정 지나고 한다면 뭐 별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다. 구정 여론이 이미 아. 당락을 거의 결정하는 거니까. 구정, 이 예, 설 명절 여론이 12월 결정적이다. 선거가 있을 때는 추석 여론이 거의 결정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선거가 3월이니까. 그렇죠. 구정 전이 한 달 전쯤이니까 네. 구정 여론이 거의 대세를 결정한다고 봐야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네.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워낙 양당구도 뭐 이제 제1야당 후보만 주로 거론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이제 3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외에 소수정당 후보들도 꽤 있는데 예. 심상정 후보는 칩거했다 돌아왔죠. 그런데 이 허경영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약진해도 뭐 약진해도 뭐 선거에 영향 미치겠어요.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랑은 별개로 막상 선거에 가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아유, 뭐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단가를. 그거는 혹시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해 보셨던 경험에 따른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우 비상시국 국민회의 의장, 임경빈 팩트체커와 진격의 보수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지금 뭐 녹취전쟁입니다. 녹취전쟁. 예. 자, 이 시작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참 뭐 사적으로 나면 이야기한 거니까 뭐 네네.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예. 제가 볼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는 누님 동생 하면서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녹음해 갖고 방송국에 넘긴다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개인 간에 서로 누님 동생하고 한 이야기를 네. 누님 동생 할 정도면 그만큼 친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사적으로. 네, 네. 그 사적이 온갖 다 했는데 그걸 녹음을 또 해갖고 네. 방송에 넘긴다.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방송국이 또 그걸 또 네. 받아갖고 얼씨구 좋다고 또 틀어제끼면 네, 네. 그 공영방송이 그게 사생활이잖아요. 일종의. 예. 아무리 후보 부인 사생활이잖아요. 네, 네. 그 사생활을 그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 그것도 옳지 않는 거고. 자, 넘긴 것도 잘못됐고 예. 방송한 것도 잘못됐다. 세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예. 예? 그게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후보자, 못한 내용도 배우자의. 본인은 뭐 자신 있게 소신껏 뭐 이야기했겠지만은 네. 듣는 사람이 볼 때는 불편한 게 많죠. 네. 비록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그는 보면 그 김건희 씨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세상을 잘못 배웠다.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 그거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나는 뭐 여러 개 있는데. 네,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걸 뭐 오마이뉴스나 뭐 서울에서 삭제 안 하고 그냥 네. 틀어제끼는 것도 내가 들어봤는데. 네네네. MBC 방송에 본 것만 해도 네. 적절하지 않다 네. 하는 게 두 가지잖아. 네. 하나는 미투 발언. 미투 발언. 그거 적절하지 않죠. 예. 그다음에 조국 발언. 조국 발언. 그 조국 발언이 왜 적절하지 않았냐 네네. 부분은 원래는 뭐 그렇게 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유시민이나 김호중이가 뭐 나서갖고 뭐 그냥 너무 검찰에서 시끄러워졌다. 그냥 오히려 그게 이거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설사 그렇게 부인이. 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 그 두 개는 공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딴 거는 보니까 다 사적 뭐 개인 사적 논란도 이야기인데 있고. 그 두 개는 공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네. 공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리 사적 대화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후보 부인은 공인이잖아요. 후보 부인이 아니라 검사 부인이라도 공직자의 부인은 거의 반공인이잖아요.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아니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당이 국민의힘이 그거 나가고 난 다음에 뭐 한방 없다 별거 없다 뭐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뭐 김건희 씨 팬도 뭐 더 늘어났다 뭐 이렇게 기고만장하는데 그게 아주 오만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김건희 씨 본인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내가 비록 사적 대화지만은 제 말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함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공법을 말씀해 주시네요.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당도 어쨌든 우리 당의 후보 부인인데 국민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면 정말로 당 입장에서 정중하게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저 당이 그래도 뭐 좀 제대로 하는구나 이러지. 그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 당도 아주 오만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 말한 거 보면 달인이세요. 왜냐하면 오만함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그 무슨 정책본부장도 그러고 뭐 무슨 뭐 후보 부인이 그 정도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뭐 별거 있냐 뭐 오히려 뭐 시원하게 이야기했다. 물론 김건희 씨 입장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했죠. 자기 개인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들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결혼 전에 문제 뭐 이렇게 있는 거 다 이제 해결했는데 그거는 시원하지만 그거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거는 후보 부인으로서 그냥 뭐 관계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단 하나라도 국민에게 불편을 준 것이 있었다면 정말 당이 대신 사과한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이 저 당 진짜 제대로 된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 좀 뭐 별거 없고 뭐가 한방인지 모르지만 뭐 한방 없다고 기호만장하고 오만하게 뭐 이러면 그거는 진짜 세상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바로 방송 보고 나서 이 김종인 관련 언급도 충격이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의장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그러고 김종인 개인의 이야기도 뭐 먹을 것 있는 잔치집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김종인 위원장 그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아무리 개인 사적인 대화라도 뭐 김종인 그분이 뭐 먹을 거 있을 때 온다 먹을 거 있는 잔치집에 먹을 거 찾아다닌다든지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먹을 거 있는데 온다든지 그거는 본인에게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적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녹취 파일을 듣고 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검찰총장의 아내였었고 그 당시에는 이미 6월에 정치 선언을 한 이후에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의 이제 아내인 상태였는데 그 시절부터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누님 동생하는 관계를 만들고 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넘나들면서 기자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고 비평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영부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로 국정에 개입을 하려고 할까? 혹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그 토공한 녹취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잘 지적하셨어요. 네네네. 만약에 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이제 뭐 별개의 문제지만 된다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런 인식으로 저런 세상을 저렇게 보는 눈을 갖고 청와대에 들어간다? 염려가 많다. 염려가 많다. 뿌려대는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또 사실 그거 보면 본인이 뭐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공사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저렇게 정치적 뭐 정치를 모른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들어본 사람 아주
정치적 권력욕이 강하잖아요. 권력욕이 강하고 소위 정치에 대해서 자신 있는 그런 네네. 말투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겠죠. 네. 염려를 많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김건희 씨 때문에 정권 교체 안 하면 안 되니까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하고 뭐 그때까지 아직 한 50일 남았으니까 본인이 수양을 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 그럼 혹시 후보나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안전장치 같은 걸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 생각하겠어요. 그거야 뭐 되고 나면 뭐 1시간 안에 끝나는 거지.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 그렇지. 지금은 뭐 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그때 이제 전화 녹취 공개에는 짧게 뭐 영적인 인물이다, 도사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스쳐갔는데 다음날 세계일보 보도로 이건 뭐 지금 네트워크 본부에 무속인이 들어있다 이런 이제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뭐 며칠 만에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됐잖아요. 네. 이 무속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네네네. 김건희 씨가 내가 센 사람이다. 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식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무속인들하고 뭐 잘 시끄러운데 싫어하고 네, 뭐 삶에 대해서 논한다. 어쨌든 자기가 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다는 거.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선거예요. 무속인들인데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무속인들이 무슨 경신년 협회다 무속인들이 조직이 많아요. 네네네. 조직이 많은데 그 무속인 그 협회에 가서 모아놓으면 가서 선거에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요. 예. 그건 다 합니다.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종교도 여러 종교를 다 돌잖아요. 예. 그 또 전국에 또 무속인들도 많으니까 네. 그 뭐 선거인데 어느 한쪽을 뭐 무시하거나 하면 안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존중하고 선거 정중할 표를 다 이제 좀 찍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냥 그냥 세계일보도 저도 봤는데 네. 그게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네. 무속인이 캠프에 직접 와서 캠프에 이리저리 뭐 지휘했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그래도 후보 본인이나 뭐 주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 달이 건너서 야 이번에 누가 될까 하고 뭐 점도 쳐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건 흔히들 있는데 무속인이 캠프에 와서 후보의 영향을 미쳐서 직접 뭐 일한다. 인선, 메시지, 일정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정. 그건 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윤 후보가 그건 황당한 일이다. 본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닌 걸로 믿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겁니다. 옳지 못하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개 무속인들 보고 무당 이런 사람 법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무속인인데 무속인이 캠프에 들어와서 캠프 일에 관계한다. 이거는 그런 있다. 일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옳지도 않고 정말 그건 정중하게 사과해야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다 가서 짧게 끝으로요. 그리하여 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장하영 변호사가 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을 또 공개했잖아요. 어제. 요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요. 네. 이번 대선이 세 가지를 꼽을 때 가족 문제, 개인 문제 이런 거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랑 똑같다고야. 똑같다. 가족 리스크는 똑같다고야. 다 비호감이다 결국. 윤석열에 대해서 뭐 장모 부인 뭐 이런 거. 이재명에 대해서 뭐 아들 형수 욕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은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그다음에 공약 똑같다 이거야. 서로 퍼주기 위해서 뭐 서로 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세 번째 결정타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정타는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윤석열인데 없고 이재명인데 있는 건 대장동이지. 대장동. 네. 바로 이재명 이 대장동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게 뭐
윤석열은 없고 이재명이 있는 게 딱 대장동. 있어서 좋은 게 아니네요. 있어서 나쁜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걸로 봤. 자, 대장동으로 지금 오늘 이재호 의장님은 이게 선거의 이제 변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의장 그리고 임경빈 팩트체커와 진격의 보수 진행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또 추가로 5분께 저의 친필 사인을 넣은 신간을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의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1월이니까 이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검찰권 견제를 위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최소화한다. 경찰의 권한과 책임은 확대한다. 이게 이른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죠. 이게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을 평가하고 그간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자, 수사권 조정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까요? 핵심적으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는데 법상으로는 그 이전에는 검사가 주체고 경찰은 보조자였었습니다. 아, 오히려. 예, 법상으로는 관행상 했었지만은. 관행상으로는 뭐 우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걸로 보고 수사반장 그럼 경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아니었었는데 바뀌면서 수사의 주체가 됐고 검찰은 이제 그 외에 이제 줄어들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하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런 등등만 할 수 있는 경찰은 직접 수사를 제한이 없었죠. 왜냐하면 수사가 주체가 됐으니까. 물론 검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어떤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는 주로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수사하면 경찰이 주도한다. 예.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전면에 안 보여도 수사 지휘권, 수사 지휘자는 검사여야 했던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는 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시행이 됐어요.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종의 뭐라고 하나 동맥경화에 막혀 있다. 동맥경화다. 예. 경찰의 업무 과중 그리고 검찰에는 직접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경찰에 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뭐 아주 그냥 이런 얘기는 일종의 경찰이 사건을 회피하고 있거나 떠넘기고 있거나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경찰에는 전문적인 수사관들이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경찰이 이것을 맡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맡다 보니까 일종의 막힌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병목 현상. 그러니까 지금을 평가하면 그렇습니다. 좁은 대목이 있으니까 동맥경화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이게 빨리 뚫지 않으면 이제 터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조금 안타까운 평가인데. 야, 그런데 경찰 숫자가 검찰보다 훨씬 많은데 경찰로 이제 수사권을 넘겼더니 그 큰 경찰이 동맥경화라면 그동안 뭐 경찰은 어떻게 했었을까 하는 또 궁금증도 있어요. 자, 수사 책임자가 검사에서 경찰 수사관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대원칙으로는. 시민들이 좋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치안이 더 잘 되라고. 근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예전엔 검사라는 게 지정이 됐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경찰팀장이 책임지나 과장이 책임지나 아니면 담당 수사관이 책임지나 그러다 보니까 떠넘기게 되고 사건 처리는 늘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늘어지고 있고 네네네. 책임선이 회피되면서 직접 경찰서에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회피되고 있는 네. 참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소고발이 어려워졌다. 그럼 시민들은 어디 가느냐. 네. 왜냐하면 검찰청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고소고발 자체를 못하고.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일반인의 도움이 됐나? 라고 할 때는 아직은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어쨌든 최소한 검찰에 신고가 되면 담당 검사가 지정이 돼서 예. 이걸 뭐 잘하든 못하든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주체는 명확했는데 예. 지금 주체가 누구야? 1년 됐는데 그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주체를 이제 결정해야 되지 않아요? 예전역에 했어야죠. 네.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죠. 예를 들면 일선 팀장이 이것을 주도한다. 결재권을 팀장이 한다. 갖는다. 아니면 과장이 갖는다. 아니면 심사관이 갖는다. 이게 이제 명확치 않아다 보니까 일선에서 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사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야, 이 교통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퍼뜩 듭니다. 자, 여기서 근데 더 나가서 검찰의 권한을 더 쪼개자. 지금도 남겨둔 게 많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잠깐 언급드린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쪽으로 갖고 오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홍준표 후보라든가 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검찰을 기소청으로 하고 기소만 하도록 하고 범죄 수사국 같은 거를 크게 만들어서 아예 전문화시키자.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파트를 떼어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런 의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게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될까? 새로 또 만들어서. 예. 그러면은 핵심은 경찰의 수사관의 전문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담보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을 분해시키는 것만으로 이게 답이 될까?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원칙은 미국식으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위험성도 아까 지금 지금의 동맥경화 문제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미국도 뭐 100년 이상 역사를 그렇죠. 거치면서 지금의 이제 제도로 구조화가 됐을 거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또 지금 70년을 해온 상황인데 이제 1년을 가보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고. 자,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사라지고 반면에 경찰의 실질 업무량은 늘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의 요약이에요. 자, 경찰의 준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애초에 했어야 한다. 그럼 이미 늦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김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 전문성을 확대하고 일선의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지금은 현장으로. 지방청이나 아니면 요즘 뭐 지방청이라 부르지 않지만은 이제 예전의 지방청 같은 개념으로서의 그런 권역별로 이제 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보다는 경찰서의 팀장 단위,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담당자한테 권한을 대폭 양해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범죄적 평가도 해야 되고 수사도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예전에는 수사를 하고 범죄 평가는 검사가 했는데 지금은 수사도 하면서 범죄적 평가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올려줘야 되느냐. 그게 지금 경찰의 과제입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배 교수님이 여기서 방송하고 계실 때가 아니네요. 경찰 출신이신데 수사력 강화 아카데미라도 만들어서 경찰 현장을 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교육 훈련이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절절한 대목입니다. 자, 결국 효율성을 위해서 경찰은 이 생활범죄수사팀 7년 만에 폐지를 하고 통합수사팀 체제를 도입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지금 고소고발이 집중되는 게 보통 수사과의 경제팀이라는 데입니다. 경제팀이라는 데는
또 시민들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로 사건이 주로 배당이 되고요. 우리 같은 지능팀이나 사이버수사팀은 인지수사 네네네. 사건이 발생하면 찾아가서 하는. 그러니까 경제팀은 사건이 수십만 건 몰리는데 이쪽은 사건이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확인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나의 통합수사팀으로 해갖고 인력을 좀 효율화해보자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몰리고 어느 쪽으로 뭐 이제 안 몰리고 하는 걸 좀 이제 제대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일선에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중요한 건 전문 수사관이 부족하다는 건데 아랫돌로에서 윗돌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건 배당의 체제만 바꾼다고 그렇죠. 수사가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업무량은 좀 분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인력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 것인가를 경찰 수뇌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고민돼서 아까 말씀드린 범죄팀 수사팀의 인력을 일부 이쪽으로 이양하는. 근데 그것도 너무 뭐라고 하나 이게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형태.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돌려막기. 그런 형태가 되는. 그리고 이제 소소한 결국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다. 근본적 해결책은 이제 인력. 그것도 이제 베테랑 인력을 그렇죠. 빨리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 굴러갈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주십시오. 교육 훈련. 무조건 인력을 맞추지 말고 지금 인력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분명히 경찰 수뇌부에서 고민해야 된다. 자, 배상훈 수사력 강화 아카데미 빨리 만들어 보세요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력의 강화, 경찰 수사력의 강화가 우리 민생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치안 문제고 범죄도 많은데 잘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년을 짚어봤고요. 청취자 3944님 취준생인데요. 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